연구하는 대학 아니냐 뭐 이런 논란에서부터 또 국민의 혈세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가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부동산 투기 그런 어떤 이슈하고 좀 연관시키는 그런 의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당이 시종 일관 정치적인 논법을 이 한전 에너지 공과 대학 이 법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아마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또 그 타당성이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당도 상임위 과정에서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법사위가 좀 쉽게 통과될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서 약간의 걱정스러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산자위죠. 산자위에서는 여야가 합의로 통과를 해서 사실 뭐 법사위가 그냥 그 요식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열리고 있는 법사위가 이 시간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을 여야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잘 되겠죠? 일단은 뭐 대통령 공약으로 또 국정과제로 우리 지역민들과 약속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법사위도 방금 전까지 제가 서울에서 참여했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그 법사위원들이 의지가 아주 강고해서 오늘 밤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만약에 오늘 법사위가 잘 통과되면 이틀 후인 25일 날 본회의에서 최종 법이 제정이 될 텐데 그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총장님, 아마 그동안에 가장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려왔던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 개교 준비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22년 3월 개교를 전제로 네.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올해 5월 3일 날 입시 요강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TF를 만들어서 입시 요강 초안이 다 나왔고요. 지난주에 그 특수법인 설립에 관련된 그 교육부 차관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초안을 제출해서 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학칙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정 제정 이런 것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인데 우수한 교원 지금까지 17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한 8명 정도 확보를 했고요. 저희 직원들 뽑는 것도 뭐 굉장히 잘 진행이 돼서 지금 경력직 직원 같은 경우에 15명을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무려 278명이 지원을 한 상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력직 15명 뽑는데 278명이 지원을 했다. 네. 그만큼 아마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네. 기대 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입시 요강을 5월 23일 날 발표하신다고요? 네. 아마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 특히 여기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 가장 관심 있는 게 이 대목일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네.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지사님, 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긴 합니다만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 공약 만드는 게부터 전라남도가 안을 내고 함께 논의해온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뭐 눈앞에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 이제 전라남도는 지금 그 에너지 신산업, 특히 이제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전국에서 가장 최적지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5일에도 대통령 모시고 지역균형 리들의 첫 번째 방문지로 저희 전남에서 그 행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이제 우리 그린리들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에너지공대가 이제 옴으로써 기술과 그에 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그야말로 이제 에너지 신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우리 전남이 우뚝 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공과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진행에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불편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야당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문제를 꽤 제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부영그룹에서 일부 땅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신원님 정확히 내용이 뭐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은 그 야당에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그 반론을 초반에는 한전이 적자인데 무슨 놈의 대학이냐 뭐 이런 그 논법을 쓰다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들의 혈세가 또 낭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또 주장하다가 막판에는 지금 LH 그 부동산 투기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논란과 좀 연결시키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영 부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로 확정된 것은 그 부영 그룹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광주와 전남이 입지를 선정하면서 광주에서 세 군데를 제시했고요. 또 전남에서 세 군데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이 부영 골프장 부지가 가장 속도감 있게 기한 내에 이 대학을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영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남는 문제가 있는데 그 대학 부지로 절반을 기부하고 나서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부영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해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영의 그 과다한 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민사 일각의 주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부영이 심의 요청한 안일 뿐이고 이것은 이제 지자체 특히 나주시나 전라남도의 그 도시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그 특혜 여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심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부영이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기여율을 또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가 국회에 답변을 했었고요. 또 나주시나 전라남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고히 그 추진 과정을 정부에 보고하겠다, 또 국회에다도 보고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부영 특혜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로 사용될 부영 골프장의 일부 이게 사실은 국가가 매입을 한 게 아니죠. 한전이 매입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죠. 네. 그냥 기부를 한 거죠. 시당초 뭐 전라남도하고 나주시가 후보지로서 추천을 했는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영이 아주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뜻깊은 일에 부영이 적극적으로 좀 자기도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머지 부지가 또 사적으로 또 이용돼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시민들에게는 과다하게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그 문제를 지역민들의 눈높이에서 또 보편적인 상식과 어떤 그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출신이고 이 지역을 토대로 성장한 기업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같은 의미 있는 학교에 부지를 기부하겠다 했으면 그 기부 정신을 끝까지 좀 잘 가져가 줬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산자부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 지금 이렇게 아마 답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렇게 하셨죠? 네, 지금 저도 이제 직접 그 법안 소위에 네. 참석을 해서 이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었고요. 지금 그 산업부 장관이 지금 그 도시계획 변경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영하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또 같이 논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신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 법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이용 그 법에 따라서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좀 공공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공공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공 시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 개발이익은 우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환수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추가 이익을 환수해서 그 내용까지 야당 의원들도 있는 이제 상임위 보고를 해야 된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 협상 제도를 활용해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공공 기여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요. 또 사후적으로는 개발이익 환수 그 법에 근거해서 개발이익의 적정한 어떤 그 환수를 세금으로 또 해나가는 그런 절차를 받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이 야당뿐만이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정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지역사회 전체 축제처럼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이 정도 정리를 좀 하고요. 이번 특별법안이 심의원님 가장 중요한 골자가 재정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그다음 학교 부지 해결하는 거하고 그렇죠. 학교 교사 문제. 일단 재정 문제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이제 한전공대에 대한 재정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까? 뭐 시당초 이제 범정부위원회에서 지자체 수준의 정부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제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계연법 수준의 어떤 그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정부 지원을 좀 더 특별법에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자체 수준의 재정 지원 약속보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명문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를테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과기원에 준하는 그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좀 노력해 나가야 될 바지만 정부 지원을 확정적으로 명문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그 어떤 필요한 경비를 내는 주체가 세 곳이 되는 거네요, 크게. 네네. 한전하고,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네네. 그럼 뭐 비율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결정해 나갑니까?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학 설립과 운영 주체는 한전입니다. 그렇지만 그 특별법 제정 이전에 이제 지자체와 정부가 일정 정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명문화했기 때문에 한전의 짐도 훨씬 더 덜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의 절차를 규정을 만들어놨으면 대학을 운영하시는 데는 별 어려움 없으실 것 같은가요? 어떠십니까? 네, 저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좀 긴 호흡의 장기적인 연구 과제들이 수행되는 게 중요한데요. 또 우수 인력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과기원 정도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진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산업을 혁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지원을 이번 특별법에 명시를 했는데 명시를 하는 동시에 전라남도도 중앙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사실 뭐 우리 그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인재 양성 또 지역 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교한 이제 내년부터가 되겠죠.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200억씩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100억씩 부담해서 10년간 지원하도록 총 2천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마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신 의원님, 이번 특별법의 두 번째 골자가 이제 학교 시설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아까 말씀 나눴다시피 부영그룹에 이렇게 땅도 내놓고 했는데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학교 시설을 특별법으로 규정을 했어야 될 이유가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까?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의 근거에서 이제 대학이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여건이 1년 전에 필요 면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약으로 추진되고 내년도 3월달 개교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갖춰야 될 현행 법에 의해서 갖춰야 될 시설 면적을 다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특별법 통과 즉시 착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년 3월 이전에 필수적인 행정동이라든가 그런 강의동이 완공돼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뭐 신기술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임대 교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현행법에서는 좀 부족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개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문제는 좀 더 함께 여쭤봐야 좀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겠군요. 지금 학생들이 공부할 시설들, 그다음 학생들의 머무를 장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신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핵심 시설이 한 5,200제곱미터 정도가 저희 교지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에 대한 모든 시설은 다 완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동이 좀 사실 2년 뒤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전에 이번 9월달에 완공이 된 에너지 신기술연구소에 공간을 임대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오시는 교수님들의 연구 활동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만 통과가 된다 그러면 거기 특례 조항에 의해서 학교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당장 특별법과 관련된 얘기들은 몇 가지 정리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사실 한정대 얘기가 나온 게 거의 5년이 다 됐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과정에 공약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게 어떤 학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학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의 대전환기입니다.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를 모두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에너지 기술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에너지 개발은 아주 다양한 학문 단위로 쪼개져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뭐 전기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원자력공학.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그런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의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즉 말하면 저희는 단일 학부로 에너지공학부라는 단일 학부 안에 뭐 AI도 좀 알아야 되고 신소재도 알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융복합적으로 아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꼭 연구만 하는 대학이 아니고 저희는 에너지 특화에 대한 연구를 함과 동시에 그거를 산업화하는 그런 중심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지만 주위의 산업계와 지역과 연계가 굉장히 약한 면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지역과 함께가는 지역 클러스터가 유지가 되고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것이 아예 처음부터 학교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이 에너지밸리가 되어 있고요. 한전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도 들어와 있고 거기에 걸맞는 인재 양성 기관, 기술 개발 혁신 기관이 같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사회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새로 만들어지는 대학과 지역사회 그동안의 연구 이런 기관들과 합쳐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대목인데 이 얘기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학교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에도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과학기술 전문화된 공과대학 같은 것들이 한 5개쯤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기 특성화대학이 4군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포스텍이 사립대학으로 하나 있습니다. 네. 과기 특성화대학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과학 부분도 있고 응용과학 공학 부분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 5개 그 과기 특성화 관련 대학들이 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초과학 쪽에 방점을 두는다보다는 응용과학 쪽, 응용과학 쪽. 예, 방점을 두고 있는 대학이라고 바로 생각합니다. 갈 수 있는. 네네. 예. 그럼 그 학교의 어떤 산업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도 다른 대학들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하는 연구가 바로 산업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에너지 신기술이라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혁신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우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의 네.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에너지공과대학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4차 산업이라든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대도 저희가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연구 분야를 5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에너지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련된 신소재 기술, 그 다음에 그 수소에너지가 이렇게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수소에너지 기술, 그 다음에 기후변화 환경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에 관련된 기술. 그것이 이제 다 앞으로 그린 뉴딜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통 학문 단위의 어떤 한 전공에 특화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분야들이 섞여서 협업을 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에너지 전공 하나를 갖고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협업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 인재들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부지사님, 사실은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긴 하지만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전라남도도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알기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에너지 분야라는 게 이렇게 국가에서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다. 당시부터 판단을 했을까요? 전라남도가 아니면 뭐 한전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전이 왔다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고요. 네. 사실은 우리 전남에 가장 특징적인 연구원이 하나 있습니다. 녹색 에너지 연구원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전국에 이제 하나밖에 없고 저희가 2008, 9년도 이때 이미 이제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때부터 저희 전남이 우리 그 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인식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추진을 좀 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에너지 어떤 산업의 좀 미래를 좀 말씀을 저도 한번 좀 드린다면은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을 보면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중화학 공업 분야 여기 있고 그래서 조선 철강, 뭐 석유화학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와서는 ICT 정보통신 산업 분야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전자 제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크게 이렇게 발전했던 툴을 가졌고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는 바로 이렇게 에너지 입국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지금 그런 시대적인 과제에 당면에 있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전남이 그 재생에너지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제 한국 에너지 공대가 같이 겸해서 인재 양성 그 다음에 가장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우리 전남을 위해서도 또 우리 호남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 차원에서는 굉장히 사실 단순화되어 있는 전남 지역의 산업 구조를 좀 새롭게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겠군요. 사실 전남이 산업이라고 하면 여수 쪽에 뭐 석유화학 정도, 그다음에 뭐 목포 쪽에 그 조선산업이 있다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뭐 우선은 보면 이제 서남해안 지역에 엄청난 그 해상 풍력 자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에너지 분야 자체가 어떤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이제 인공태양,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을 통한 이제 그런 분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쪽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에너지가 어떤 성격이냐.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또 값싸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이제 부분으로 바뀌고 있고 또 수요자 측면에서도 이게 좀 저장할 수도 있고 써야 되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용하기가 아주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어떤 기반 이런 어떤 차원으로 이 에너지 산업 전체가 크게 지금 대변화를 가꾸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붙이다 보면요, 이번 에너지 공대는 단 하나의 그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보다 더 훨씬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가 시작했던 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그 전략 차원에서 시작된 우리 혁신도시가요, 출발 당시부터 단순히 한전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그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 공공기관과 연계된 연구소와 대학을 유치하고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산업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 정부의 원래 혁신도시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이 혁신도시 시즌 1이었다면 시즌 2는 그런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또 민간 기업이 어우러진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어떤 확고한 그 지방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어떤 그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 혁신도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이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그 구성 요인으로서 산학연 클러스터 도시로서의 어떤 이 계획이 돼 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참여정부의 그 중앙정부 인사들과 함께 실리콘밸리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이런 대학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세계적인 혁신도시의 모델이 인재와 기술, 과학 이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확고히 가졌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만들면서 전남이 그런 뜻과 전략을 가지고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하는 한전대학을 이렇게 공약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은 단순히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의 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에 발맞춰서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을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리면 우리나라 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세계 300위권 내에 있는 대학은 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에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3개 대학이 있는데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그리고 포스텍입니다. 그러니까 특화고들을 통해서 지역교육이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지방 대학 때문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죠. 오히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산업의 새로운 부흥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통한 지역의 에너지 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어떤 한국 경제 주도 굉장히 기대에 부풀고 좋은 비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너지국가대학에 큰 그림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어쩌면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얘기, 윤희준 총장님과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입시 요강을 아까 5월 23일 날 발표하셨다고 5월 3일. 5월 3일입니까? 네. 발표하셨겠다고 하셨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네. 오늘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이신지. 네, 저희 신입생 선발은 100% 수시 위주로 갈 거고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정원은 100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원 외로 그런 기회 균형이라는 것이 한 10%, 그러니까 한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 면접과 창의성 면접 2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창의성 면접할 때 이제 이 학생이 진짜 이공계적인 어떤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수리과학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창업에 대한 의욕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교육부에 저희가 구체적인 입시 정책, 입시 요강을 제출을 했고요. 예. 자세한 거는 5월 중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 학부생이 400명, 대학원생이 600명입니다. 네. 대학원생은 어떻게 뽑으십니까? 대학원생은 보통 대학들이 이제 면접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에 대한 입시 요강도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 안 하셨고요. 거의 결정했습니다. 그럼 대학원생은 지금 한 학년에 300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 안에는 이제 석사과정 200명, 그다음에 박사과정 50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대학원들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나눠서 뽑지 않습니다. 석박 연계로 그냥 예. 통합해서 예.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학칙 내에도 통합과정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조만간에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 확실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학부생은 100명을 뽑으시겠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정원 외로 외국인 학생들 뽑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정원 내고요. 네네. 여기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대학의 어떤 입시 요강이 고교 정상화, 교육 정상화에도 지금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학생 종합 부에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어떤 과목들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가름할 예정입니다. 혹시 대학원생들은? 대학원생들은 이제 주로 그 대학원에 있는 교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주로 이제 교수와 1대1 매칭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미리 자기가 가고 싶은 실험실의 지도교수와 면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 기준 어떤 점은 통과를 하는 인재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서류 전형을 통해서 한 2배수 정도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어갈 실험실의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대학원 학생 선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대학원 학생 선발 방법이라고요?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일반적인. 네네. 아니요. 저희 대학원 학생 선발은 네.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대학원들에서 학생 선발하는 방법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네. 지금 한국의 일반적인 공과대학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려면 지도교수 내지 연구실이라고 하시니까 연구실에 진행되는 프로젝트하고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합니다. 프로젝트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학교의 입시 프로세스를 거치죠,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에 맞는 기준에 달하는 학생들을 이제 일단 2배수 정도를 뽑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들이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뽑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관심 있는 것이 과연 여기 뽑는, 예를 들면 올해 대학생 100명 내년 초에 네.
또 대학원생 중에 이 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네. 소위 지역 인재 전형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겠어요? 이제 국회 통과가 워낙 빡빡했고 또 지역 특혜 그 인재 선발 뭐 이런 과정들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인재 선발을 안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뽑기로.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유니스트의 사례를 보면요, 또 지역에서 소위 말해 개교 과정에서 했던 지자체가 또 기여한 내용도 있어서 지금 유명합니다. 유니스트라고 하면 울산과기대, 울산과기대. 울산과기대의 경우는 지금 15%까지 울산 지역 학생들을 그 지역 그 인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장차 국회하고 적극적인 그 이해를 구하면서 지역 인재 선발의 어떤 기회를 좀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지역 인재 선발이 규정되지 않는데 네,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겠다. 네, 네. 총장님께서 이 얘기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주시겠네요. 법에 그게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특수법인 설립 과정에서 그 교과부에다가 저희가 학생을 이렇게 뽑겠다라고 낸 그 초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전형만 있고 지역균형, 지역인재 선발은 저희가 안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유니스트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울주군과 울산시에서 학생들을 뽑기 위한 이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과기 특성화 대학들은 없고요. 유니스트만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교과부에 낸 저희 서류 그다음에 이제 그 법안 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 전라남도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비단 어떤 유니스트 사례, 그러니까 울산 과기원 사례가 있어서 그걸 하자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방대학 및 그 지역 균형 인재 육성법이라는 게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이 의과계 같은 경우는 30%를 지역 고교 출신으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과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율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기타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도 고교생 특별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사실은 이제 권장하고 있고, 그런 이제 지방대학 육성법의 이제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이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어떤 우리 그 도나 또 나주시 여건에서 2천억이라는 이 거금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니면 또 나중에 이걸 고려하겠다 이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내년 그 입학 전형에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저희는 기대를 하고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 통과의 주역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 자리에 오시니까 서로 입장들이 좀 다르시군요. 특히 지역사회의 희망과 기대를 우리 윤희준 총장님께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도 좀 지역의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국에너지국가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다가 왔는데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여러 전형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학생은 뭐 지역 균형 선발로 들어온 학생이야, 어떤 학생은 뭐 수시로 들어온 학생이야, 어떤 학생은 정시로 들어온 학생이야. 이게 다 학생들 사이에 이제 거의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을 이렇게 잘게 나누는 거는 교육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역균형 인재 선발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여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저희들이 입시 전문가들하고 많은 자문을 구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잘게 나누지 마라 라는 게 저희가 받은 어떤 그런 조언이었고요. 나머지 그런 것들은 다 녹여서 한꺼번에 테크니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문제는 뭐 오늘 어떤 합의에 이르러서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앞으로 학교 운영하시면서 지역사회하고 또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하고 많이 논의하시면서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얘기도 좀 해보죠. 사실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집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고 기대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5개 특화 연구소의 소장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인데요. 그 중에 4개 분야의 그 연구소장님급 석학 교수님은 섭외가 끝났고요. 지금 3분 정도는 이미 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한 분은 이제 프로세스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도 제가 지금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이 다 지금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명의 교수 조명을 완료를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준의 대학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외국 연구소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산업체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과대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 경력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되면은 우리가 모두부터 이 최초의 설립 제안 때부터 이 산학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문제 이런 얘기들에 대한 기대 또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거 부시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대학의 이제 큰 모습은 대학 캠퍼스 4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부분이 산학연 클러스터 4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국가 랜드마크 연구소 40만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빅픽처는 이제 120만 제곱미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이 대학의 어떤 그 연구 성과를 지역에 확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대학 설립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금 진척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 설립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대학의 어떤 연구 성과가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통로로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외 에너지 관련된 기업의 연구소 또 공공연구소들이 집적이 되고 또 대학의 연구 그 성과가 거기서 창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바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거의 토론이 끝나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미래 비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얘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신현님께서 한 1분 정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비전이랄까 성공 조건 말씀해 주시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 단지 학생들을 기르는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학교를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학교는 창업과 또 도전의 인큐베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이 대학이나 이 연구소가 했던 기능처럼 그런 그 한전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에너지밸리 산업 기반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창업하고 또 기술 창업 그리고 또 혁신 창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지 취업을 지향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아니라
그 기술 창업과 핵심 창업의 어떤 메카가 된다면 제2의 그 일론 머스크라든가 또 이렇게 또 스티브 잡스 이런 그 새로운 혁신 창업가들이 이 지역에서 그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법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들어설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른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방금 신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창업으로 이어져서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